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시대를 선언하면서 최초로 이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쯤에 서초동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화제를 좀 넘어가 보면 취임사에 이제 통합의 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집무실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문답을 얘기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첫 얘기가 바로 이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임사에서 통합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좀 그분을 우려하는 기사를 많이 쏟아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했죠, 기자들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협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협치나 통합, 이런 국민 통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정말 격돌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로 대선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통합,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져 있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일부러 뺀 건 아니고 그 뭐 정치 자체가 통합, 협치와 통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앞으로 이제 뭐 그 말씀 그대로 그 국민 통합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잘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꼭 국민 통합 이루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출근길의 표정들 함께 살펴보고 계셨는데요. 1층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웃으면서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이 통합이란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한 사실은 일단 귀, 눈은 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뭐 TV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는 또 굉장히 또 그 국민들 반응, 또 언론의 반응이 많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더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고, 어떤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지도 아마 이렇게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통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기자들하고 짧게라도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저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곧바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죠? 되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설명도 곧바로 들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목표로서 통합을 지향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정으로서의 통합을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어제 이제 그 취임사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바라고 하는데,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저는 강조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안 지켜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사실은 어제 유감성 표명을 좀 한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자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좀 이뤄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눈과 귀는 여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다 이 말씀. 그리고 1층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기자들과 문답도 했는데 앞으로 또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과 자주 문답을 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요, 용산 집무실에서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면 동의안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보내게 송부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빨리 총리로 임명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워낙 이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다른 그 장관 후보자 지금 문제를 사실은 연계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거죠.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해나갈 것이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윤 대통령은 일단은 정면 돌파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준안 요구하고, 인준을 해주건 안 해주건 이건 민주당에 아예 지금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린다는 뜻은 나중에 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들이 지시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관들 중심에 나머지 내각은 내가 직접 챙겨서 가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관 인사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장차관만으로라도 일단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겠다. 지금 그런 그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정치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직접 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이라도 인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인준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물론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문 위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당에 이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당에서는 그걸 검토를 하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위원들이 이분은 좀 부적격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부적격 의견을 냈고, 그분이 당론까지는 채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정적 기류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인다고 덜컥 인준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줄다리가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강대강 대치가 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으면 대통령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하는데 저기 계속 저렇게 발목을 잡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대통령이 좀 국정을 잘 운영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치하고 대화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강대강 대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그냥 수용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화와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물밑으로 아마 접촉이 이루어질 거 저는 봐요. 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하고 뭐 민주당 원내대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좀 풀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이 7명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인물, 그 중에서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는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뉘앙스가 애매하긴 한데,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 번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채택이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바뀔 수도 있다는 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호영 후보자나 이제 뭐 한동훈 후보자도 논란이 많지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또 뭐 취임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 정호영 후보자가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 정말 진실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민적 기준으로 봐서 도덕성이나 윤리적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 기류가 생길 수 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를 밀어붙여서 계속 강행해서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그 부담을 안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야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인물을 다 임명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낙마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꼬리표가 따라 붙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추가 의혹까지 나오게 되면 지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외 국정 동력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스노트를 지금 공개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아마 마지막 데스노트를 정리 중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윤 대통령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걸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 끝나는 걸 보고 누구누구를 낙마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여야 간의 빅딜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뭐 내심은 그걸 좀 바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낙마를 시키기에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따르는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전제하면 나머지 장관이라도 몇 명 정도 그야말로 이제 낙마를 시켜줘야 본인들 좀 명분도 살고 좀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모종의 이제 빅딜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한 인물이 대략 한 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명 내지 4명 그 정도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보신다.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 내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협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5년 만에 이제 공수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어떤 모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창과 방패가 될까? 이분 크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당분간은 아마 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마 좀 선택적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이제 그 손실보상금 관련한 추경안 지금 이슈가 지금 불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좀 이제 걸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사안은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안은 아마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내각 특히 이제 인사청문 전국은 그 민주당이 가능하면 좀 오래 끌고 가능하면 흠집을 많이 내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기조로 일단은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결국 물밑 협상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야 여야 간에 뭐 좀 그 서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정부 출범한 다음에 여소야대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하고 원내대표들 다 나왔는데 딱 한 번 열렸던가요? 그렇죠. 예. 지속이 안 됐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지속이 안 됐지만 그런 형태, 뭐 꼭 그런 동일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야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대화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갖게 돼요. 대통령이 주관을 해서 어쨌든 여야를 다 불러서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좋은 사인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방치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게 되면요. 양쪽 다 부담이에요. 그리고 뭐 야당은 사실은 부담이 되더라도 좀 적어요.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여야 정이 함께,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논의하는 어떤 기회를 또 테이블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소야대 또 꽉 막힌 전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조금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협상 파트너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1년 몇 개월 동안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렇게 기자들과도 소통하고 집무실 이곳저곳 둘러보는 모습 보면서
여당, 야당 원내대표와도 자주 만났으면 당대표 이런 생각은 늘 갖는 바람입니다.